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2일이 제1회 김치의 날이었죠. 이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김치의 날이 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음식이 널리 퍼지는 데는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음식에 담긴 의미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이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식이 덩달아 주목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치맥은 드라마 덕분에 유명해졌고요. 떡볶이는 또 아이돌들이 이걸 맛있게 먹는 장면이 자주 비치면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치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특별함이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음식을 즐기는 데는 분명히 맛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햄버거 체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음식에 포함되는 문화적 의미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햄버거 체인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햄버거 하면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격이라 가지고 비난도 많죠. 네, 근데 그렇죠. 이 체인이 의외로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에서 항상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콜라 회사가 1위였죠. 이후에는 애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기껏해야 좀 햄버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음식의 힘이 정말 크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햄버거 체인의 탄생 배경은 인구 집중과 자동차였습니다. 1920년과 40년 사이에 남북 캘리포니아 주민 수는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로스앤젤레스의 자동차 수는 100만 대였는데요. 미국 어느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자동차로 이동하도록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드라이브인 식당이 문을 열었고요. 이 주문을 하면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가져오는 직원을 카홉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이때 드라이브인 햄버거 체인의 사장이 부인난 때문에 신물이 났거든요. 이 카홉이나 조리사가 사표를 던지는 게 많아서 늘 새로운 조리사와 직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전문 요리사가 필요 없고 직원 수도 줄일 수 있는 식당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요리 문외한도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주방에 셀프 서비스를 적용한 매장이 탄생했죠. 여기서 파트타임 근무자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두고 혹시 좀 비정규직의 시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나쁜 건 모두 이 햄버거 가게에서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햄버거 체인이 미국 사회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리사들이 고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라지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값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한 역사가는 이 공장식 주방을 갖춘 식당이 가져온 혁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노동자 가족이 마침내 식당에 가서 아이들과 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햄버거 체인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한 끼를 해결하고 또 그것이 추억으로 쌓였다는 건 것 같은데 이 체인이 이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 같다 싶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와 유사한 성취를 이룬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한국 라면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이 슈퍼에서 우리가 팔고 있는 한국 라면은 사실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진짜 라면은 라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햄버거 집에서 만드는 햄버거와 집에서 만드는 스테이크가 다른 것처럼 라면과 라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인들은 라면을 집에서 만들어 먹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리 장인이 내는 맛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밥이 귀하던 60년대 한 끼 식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라면이기 때문에 맛도 맛이지만 요리가 쉬운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이 기생충에 등장하는 자파구리의 아버지격인 짜장면 맛을 내는 라면에도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 라면 광고 속에 보면 일요일은 내가 무슨 요리사라는 멘트가 있죠. 네. 이게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요리사인 아버지를 주방으로 내몰았죠. 네. 그래서 저렴한 한 끼 식사도 가능하고 아버지도 요리할 수 있다는 건 이 라면이 가진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이 아버지도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가족 요리라고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라면이 라멘이었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는 없었습니다. 요리가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2020년에는 또 다른 요소가 추가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죠. 짜파구리는 분명 식당 음식이라기보다 가정이나 캠핑장 같은 데서 먹는 별미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온 가족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음식 체험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파구리가 다른 문화권으로 쉽게 파고든 특별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영화가 촉발시킨 문화적인 호기심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쉬운 조리법, 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네요.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네. 이 별다방이라는 별명을 가진 커피 체인이 있죠. 네. 근데 이 커피 체인은 자신들이 만드는 커피와 커피 가게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커피 체인의 대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걸 공공연하게 밝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기업의 커피가 단순히 커피 이상이고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커피 한 잔을 구매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말하자면 투표를 하듯이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는 가게의 커피를 선택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요소를 음식에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성공한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의 가족에게 외식이라는 선물을 선사한 이 햄버거 체인, 또 이 답답한 시대에 아버지도 요리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음식을 선사한 라면 회사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 K푸드 전략을 짤 때도 또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평행 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